보드라인 인격 구조를 가진 분들의 자아 취약성을 살펴보고 있어요. 네. 자아 취약성의 정도와 유형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자아의 원시적 방어 기제의 우세, 네. 그리고 충동 통제의 결여, 불안에 대한 내성의 부족,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오늘은 승화 통로의 발달 결여, 그리고 1차 과정적 사고 경향, 현실 검증의 악화, 이 부분 함께 공부할 거예요. 승화 통로의 발달 결여. 이 예후 요인은 평가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중요하다. 일과 삶을 즐기는 것, 창조적 성취 역량은 승화 역량의 주요 지표이다. 승화 역량은 효율성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효율성은 승화의 발달보다는 내담자의 특정 방어, 역량 또는 타고난 재능을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의 두 사례를 비교해 보겠다. 두 명 다 의사이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공부와 요구사항을 그럭저럭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은 자신의 직업을 주로 지위와 높은 수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환자에 대해서나 그리고 전문적 기술과 지식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는 와해된 기간이 길었고 전문적 기능에 대해 무관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전문적 요구사항과 대학원을 끝낼 수 있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직업에서 얻는 자기애적 만족 이외에는 자신의 전문적 직업과 관련된 가치를 대체로 알지 못했으며 또한 자신의 전문직 안에서의 과학적 발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였다. 두 번째 의사는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학문적 연구와 관심사를 이용해서 사람들과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로부터 도피하였다. 그는 또한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의 혼란된 내부 세계로부터 좋고 견실한 전문적인 세계로 도피하려고 하였다. 그의 승화 잠재력은 훨씬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내담자가 어떤 활동이나 전문적인 일에 순전히 자기애적 요구를 넘어서서 자신을 투여할 수 있는 정도와 이러한 활동이나 전문직에서 얻는 만족의 정도, 그리고 이러한 활동과 전문직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 내담자가 관심을 갖는 정도가 승화 잠재력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내담자의 활동과 직업의 일반적인 질에 대해 그리고 그것에 대해 헌신이 내담자에게 갖는 기능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한다. 기술과 전문직을 발전시킬 기회가 많은 높은 사회 경제 환경 출신의 내담자나 지능이 매우 높은 내담자 또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 내담자에게 그런 배경은 외견상 성공한 상태가 됨으로써 바탕에 있는 부족한 승화 잠재력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변인의 실제적인 예우상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이런 연관성에서 승화 잠재력의 일반적 기원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검토되어야 한다. 개인의 승화 잠재력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뭔가에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필자는 제안한 바 있다. 더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서 좋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사랑으로 가치나 현실에 대해 자각하고 감사하며 그것으로부터 상징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얻게 된다. 멜라닌 클레이는 내담자의 죄책감과 복구 경량성을 발전시키는 일반적인 능력 및 승화 간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위니캇은 나아가 우울 포지션의 훈습과 관심을 갖는 능력의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런 모든 관찰에서 시사하는 것은 전통적인 정신분석적 사고와 달리 승화는 자아 및 초자아 간 기능의 역량 아래 추동 파생물의 방향에 활용해서 단지 경제적인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승화는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를 반영한다. 전체 대상관계를 발달시키는 능력, 타인 및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측면을 통합하는 능력은 승화가 충분히 발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경계선 내담자가 삶의 몇몇 영역에서 다른 사람 또는 일, 여가, 예술, 과학이나 종교와의 관계에서 뭔가 좋고 가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신뢰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예우적 가치를 지닌다. 자기를 넘어서는 가치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비록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리고 때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해도 한편으로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변화와 다른 한편으로 심리치료 관계로부터 도움을 얻는 능력을 연결해 주는 매우 실제적인 고리이다.
네, 여기 내용 우리 같이 조금 나누죠. 우선 김동완 선생님 반가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지금 승화통로의 발달 계려 이쪽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내담자들이 자기가 하는 자기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기의 본능적인 부분을 어떻게 승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승화라는 개념 자체가 이고 사이칼로지의 개념이죠. 이건 본능 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어떤 우리 인간을 이해하면서 본능 이론에서는 우리는 어떤 성애적인 욕구와 공격적인 욕구, 욕동, 그래야 섹슈얼 인스팅트와 어그레시브 인스팅트 혹은 데스 인스팅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이 두 가지가 다 뭐 별로 탐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를 떠나서 어떤 보람 있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데, 어떤 이 욕동들이 본래의 목적, 보통은 자기의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 대상은 어떤 나와 다른 어떤 대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바꾸기도 하고 그 목적을 바꾸기도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데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보람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는 승화의 능력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고 사이클 쪽의 개념에서 승화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어떤 자기의 휴먼 포텐셜이라고 할까요? 인간 잠재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는 어떤 이런 이론 쪽에서는 자기의 트루 셀프가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는 승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동 이론을 떠나서 얘기를 할 때 승화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거죠. 원래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정말 이 참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자기가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욕동 이론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원래 좋은 게 없잖아요. 우리한테 트루 셀프라는 개념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동물적인 욕동을 가지고 있는, 이 욕동이 어떻게 해서 아주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공격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검사가 되고 형사가 될 수 있는 것, 훌륭한 군인이 된다 하는데 이 승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떠면 자기 안에 에이널 피열에 대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설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항상 엄격한 규율 속에 자라던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었던 어떤 그 본능적인 부분을 좋은 미술가가 돼서, 좋은 예술가가 돼서 그걸 자기 안에 있는 욕동을 잘 표현해내고 하게 되면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본능은 원래 그렇게 사회적으로 기능을 잘 하는 게 아닌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승화라는 이론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런 승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자기애적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승화 가능성이 굉장히 약하죠. 대상과의 교류가 가능할 때 승화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근데 보통 이 시대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집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욕심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또 공격성이 그냥 많고, 그러니까 자기의 아집과 거기서 좌절, 그리고 거기서 오는 적개심이나 공격성,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가진 본능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쪽에 활용하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쪽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컴버그가 마치 수필 쓰듯이 아주 멋진 얘기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 컴버그 얘기를 여기서 한번 본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개인의 승화 잠재력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뭔가에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필자는 제안한 바 있다. 그러면서 더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서 좋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사랑으로 가치나 현실에 대해 자각하고 감사하며 그것으로부터 상징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의 포지션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내담자의 죄책감과 복구 경향성을 발전시키는 일반적인 능력 및 승화 간의 관계를 강조했다. 이 얘기는 멜라니 클라인의 우울적 자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울적 자리에서는 편집 분열적 자리로부터 성장이 일어나면서 배드 아브젝트와 굿 아브젝트가 같은 아브젝트라는 거. 그래서 대상의 통합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그 대상을 공격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발생하면서 자기가 훼손시켰던 것을 복구하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난다 하면서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과 관련시켜서 이 승화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고, 또 위니캇의 이론에서도 위니캇은 우울 포지션의 훈습과 관심을 갖는 능력의 발달 관계에 대해서 고찰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상관계 이론 쪽에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 위니캇의 이론을 가져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승화 통로의 발달, 승화 가능성, 승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승화 통로의 발달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경계선적 인격 장애를 가진다. 그래서 승화 통로의 발달 결여라는 게 자아 취약성의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거 잠깐 나누죠. 교수님, 저는 승화를 제가 알고 있기로 승화도 일종의 방어 기제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어떤 공격성들이 표출될 때 부정적으로 표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제가 격렬한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좀 공격성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갈등 이론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현상은 그것이 순전하게 방어나 순전하게 자기의 역동 충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타협형성이래요. 근데 건강한 타협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건강한 타협형성이라는 게 어떤 면에 승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내 건강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 가서 혼내는 것보다 내 바디를 빌드업하는 과정,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내 어그레션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어그레시브한 텐던시를 내 바디를 발달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 근데 쿤버그의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뉘앙스가,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통찰이라든가 저의 자기 실현에 뭔가 가는 방법이라고는 여기지지가 않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약간 스트레스 해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컴버그는 왠지 승화를 더 확장해서 굉장히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까지도 이렇게 설명한 듯한데,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조금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거 다른 부분이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승화라는 개념을 그렇게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는데 집착하고 있었을까도 생각해 볼 부분이죠.
제가 기억에 아마 텍스트에 그렇게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승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다가 제가 그런 텍스트 어디인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보면서 아, 승화도 그냥 일종의 방어 기제일 뿐이구나라고 제가 규정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어 기제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죠. 어쩌면 그 현대 갈등 이론 속에서 애나 프로이드가 아나 프로이드의 따님이 주장한 게 여기서 이거와 방어 시스템이라는 말하자면 디펜시브 메커니즘이라는 용어를 디펜시브 메커니즘이라는 용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현대 갈등 이론 속에서 아까 얘기대로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것은 타협형성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방어만을 위한 우리의 정신작용이나 우리의 인간의 활동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심리적인 활동 속에서는 그래야 우리가 방어 기제를 쓴다면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예를 든다면 뭐라고 할까요? 리액션 포메이션이라고 푼다면 반동 형성. 반동 형성이 리액션 포메이션이긴 하지만 미운에 떡 하나 더 주는 거잖아요. 미운 사람 떡 하나 주는 걸. 그러니까 내 공격성이 많은데 이 공격성을 억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걸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꿔내는 거죠. 내 공격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발달시키는데 이게 이 리액션 포메이션 자체가 그냥 방어적인 것이라고만 볼 수 있느냐. 한편은 어쩌면 사랑을 개발하는 과정일 수도 있죠. 사랑하는 마음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 중에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 공격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 가게 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자기의 역동 충족과 방어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래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나의 방어는 방어만을 위한 것이 그래 우리의 어떤 활동도 방어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쓰일 때는 경우에 역동 충족으로 쓰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 같은 활동이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예를 제가 가끔은 들은데 전에 북한에 쌀이 부족해서 남한에서 북한에 쌀을 보냈었잖아요. 그때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군량미냐 평화미냐 하는 논란이 국내에서 계속 있었죠. 군량미로 쓰는 쌀을 보내는 것은 이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평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분들을 돕는 마음으로 평화미를 보내야겠다고 하는데 실제 이 쌀은 평화미예요? 아니면 군량미예요? 그 평화미로 될 수도 있고 군량미로 될 수도 있죠. 그 자체가 군용이다 아니다는 그 쌀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내는 측에서 이건 평화미로만 쓰십시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우리가 거기에 직접 통제를 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심플하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정신활동도 승화는 방어니까 내가 방어를 쓰고 있는 것은 내가 뭐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방어를 쓰지 않고도 그냥 살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인데 사실은 내 안에 거기에는 내가 운동을 하는 것은 어쩌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 몸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더 좀 발달시키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죠.
하지만 내 공격성이 밖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또 제어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 보지 않고 종합적인 시각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승화의 영어가 뭐예요? 서블리메이션. 서블리메이션. 그거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동완 선생님이 굉장히 도전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컨버그가 승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승화는, 저는 이게 이 해석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승화로 가는 통로라는 것보다는, 승화를 발달시키기 위한 통로라는 것보다는, 성화? 성숙?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숙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 잠재성? 그렇죠. 이 사람이 성장으로 가는 통로? 그렇죠. 그 말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컨버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오히려 특히 그 안동흥성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나 미워해. 미워하는데 떡 하나 줘. 그럼 그 떡 소화 안 될 것 같아요. 왜 주지? 이러지. 고마워 이렇게 안 할 거야. 왜냐면은 이게 신뢰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받아 먹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나 싫어하는데 왜 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어떤 그 대상관계의 질을 볼 때 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술 작품들을 볼 때 보면은 김연아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사람은 방어 기제로 승화했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 김연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이잖아요. 자아실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의 재능. 박지성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사람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또 대하는 거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어떤 성공한 어떤 게 재능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지만 결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박세리하고 교수님 박세리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 예술성, 아까 예술 작품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말았는데 보면은 그 예술적인 것을 보면서 막 굉장히 그러니까 막 그렇구나 이런 건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정말 너무 큰 감명을 받았다 막 나에게 막 인사이트를 막 이런 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것도 이제 예술가마다 다 다를 텐데 그래서 어쨌든 컨버그가 교수님 왜 이렇게 컨버거 편을 들으세요? 지금 엄청 컨버거 편을 들고 계시네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컨버그를 동일시하시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 약간 이 사람이 성숙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잠재력을 보는 거라는 게 더 컨버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메모를 해가지고 컨버그한테 보내서 다음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파트, 요 승화라는 파트가 어떤 우리 동양적인 사상과도 또 연결시킬 수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데 간단하게 이 표현하면 어떤 자기 극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완벽한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박세리나 우리 김연아나 어떤 박지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해왔던 그런 분야에서 뭔가 한계의 어떤 오는 그거를 일정 이상을 또 다른 또 극복해서 어떤 또 다른 세계를 또 추구한 사람의 여러 파트 중에 한 사람일지 않을까. 그렇지만 여전히 그 어떤 본성적인 부분은 남아 있겠죠. 완전 사라지지는 않지만. 근데 그거를 어떤 자기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긍정적인 부분으로 조금 통로를 열었다고 볼 수 있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떤 그 행동 하나에 많은 그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는 게 많이 담겨져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통 정치 분석에서는 이 현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말고 복합적인 여러 개의 원인이 겹쳐 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단순하게 어느 하나가 1대1로 대응한다고 보기보다는 심리 현상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보는 측면만 고집하게 그것도 확실히 맞지만 또 다른 측면이 없는지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임상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통찰이 하나 왔어요. 그 통찰이 맞지만 또 다른 에스펙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통찰에 너무 신뢰하지 말고 조금 더 열어놓고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처음에 시작 운동은 단순히 이제 저의 그런 걸 푸는 그 기능이 주가 되었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요즘은 좀 가서 재미를 또 있고, 재미있잖아요. 그다음에 관계,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게 그게 저한테 더 중요한 나가게 되는 동력이 되는 걸로 봐서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네.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시작했지만 방어적인 것을 넘어서서 지금 승화되고 있잖아요. 예. 승화 통로가 활짝 열렸잖아 지금. 그냥 그 자체가 좀 재밌어지고 의미 있어지는 듯한 게 훨씬 조금씩 커지는 게, 그게 어쩌면 교수님 이야기하신 그 복합적인 그 기능이 어떤 때는 이렇게 작용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작용하고 이런. 이게 현상이. 동양에서 이제 보는 게 우리가 깊은 마음에 들어가면 선악, 시비, 분별을 넘어서는 자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라고 봐요. 서양 사람들은 계속 이분법으로 쪼개고 들어가죠. 이게 중생의 마음이라는 얘기. 중생의 마음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는데, 이걸 치료하는 방법에 서양에서 개발하는 것은 어쩌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전이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걸 알게 되면 괜찮아진다 하는 개념. 또 그걸도 안 되는 사람들 정서적으로 이렇게 잘 지지해주면 좋아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양적인 생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한 마음이 생겨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있던 생각이 아니고 갑자기 어느 한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서 그 생각이 꼬리가 꼬리를 물면서 내 안에 번뇌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이 번뇌를 해결하는 방법은 많은 생각을 조금 더 줄여 나가다 보면 내가 처음 무슨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최초의 생각, 최초의 마음자리로 돌아가면 어쩌면 양극의 상태나 다극의 상태로부터 무극의 상태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자리가 아직 무언가가 이 생각이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평정심을 회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양적인 어떤 번뇌 해결 방법과 서양적인 우울이나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전혀 다른 기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보다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이런 통찰이 깊지 않은 분을 만날 때는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들의 마음에 걸맞는 치료 방법을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그렇다면 중생들의 마음에 적합한 방법은 어떤 서구적인 방법이 기법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깊은 자기 통찰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동양적인 통찰을 통해서 이분들을 도와줘야 될 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어느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하나의 기법이 모든 내담자에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것인지 거기에 각각 거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다양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 교수님, 제가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요. 말씀하세요. 이 컴버그가 왜 승화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게 떠올랐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순순히. 근데 뭐냐면은 지금 병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계선적 성격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말 정신증으로 가기 전에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한다든지 뭐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성숙을 향한 어떤 이런 것들은 너무 고차원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는 승화를 썼지 않았을까. 지금 제 그래요. 생각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자를 깊이 읽게 되면 컨버그의 네.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컨버그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컨버그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꼭 따라야 될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이분들을 잘 돌보기 위한 여러 방책 중에 하나예요. 방책 중에 하나인데 컨버그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을 읽어내는 게 어떤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리딩이라고 그래요. 네. 이 교자의 무의식을 내 무의식이 만나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컨버그가 어떤 대상관계 이론과 자아심리학을 통합했지만 그쪽에서 항상 부족한 것은 휴먼 포텐셜을 중심으로 하는 대인관계적 개념이나 이런 쪽에 그런 쪽이 강조하는 어떤 우리 성장 가능성이라는 이런 주제가 이 사람한테 상당히 매력 있는 포인트였는데, 근데 이분은 자아심리학자인데 갑자기 이 자아심리학 책 쓰면서 이 개념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멋있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게 왜 여기 그 얘기가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는지 좀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다른 계열의 생각들이 이 속에 침입한 거죠. 통합해내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도 멋진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죠. 사랑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이거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또 나머지 분들은 전문가시니까 근데 결국은 치료의 완성이 이게 아닐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사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아픔을 어떤지 그 아픔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이분의 성숙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치료라는 측면도 있지만 성장의 축을 우리가 딱 함께 가지 않으면 치료가 온전히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픔을 덜어내는 과정. 근데 정말 온전하게 나으려면 이분이 성숙해 나가야 된다. 그 성숙이 결국은 치료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이 지금 컨버그가 굉장히 그 학문적 보더라인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해하겠죠. 이분도 대상관계에 있는 것, 그리고 네. 자아심리학에 있는 것, 또 맞아요. 자기심리학에 있는 것, 또 여기 미국에 있는 대인관계 심리학 이쪽에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가져다가 믹스업해서 자기가 멋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죠. 잘 믹스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눈에 지금 어설프게 보인 거예요. 네, 재밌네. 5번째, 1차 과정적 사고 경량.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는 대개 임상 정신 상태 검사에서 형식적 사고 과정 장애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투사적 검사에서 특히 비구조화된 자극에 대해서 1차 과정 사고가 원시적 환상의 형태로 나타나며 또한 검사 재료의 형식 자극에 적응하는 능력의 뚜렷한 감소로 특히 특이한 언어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담자에 대한 초기 평가의 부분으로서 정신상태 검사에서 형식적인 사고장애가 확실히 발견되면 잠정적 진단은 정신병적 반응이다. 그러나 경계선 성격구조 내담자를 중심적으로 심리치료하는 어떤 기간에 임상적으로 1차 과정 사고가 드러날 수 있다. 비유는 사고 과정의 일시적 와해가 방어 목적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차 과정 사고가 초기에 나타나는 것은 진단적 및 치료적 함의를 지닌다. 내담자가 1차 과정 사고 잠재력이 있다면 수정되지 않은 정신분석 치료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를 평가할 때 한 번 더 고려해야 한다.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차 과정 사고가 나타나는 것은 예우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지만 그것은 치료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왜곡이 지닌 방어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6번째, 현실 검증의 약화. 엄밀한 의미에서 현실 검증은 심리 내적인 것과 외부에서 지각된 사건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는 이러한 자아 기능을 가졌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들의 현실 검증 능력이 상실될 수 있는데 그것은 심한 정서적 혼란, 알코올, 마약의 영향이 있거나 전이 정신병 상황에서 일어난다. 평상시의 상태에서 현실 검증이 지속되느냐 하는 것은 실제 경계선 장애와 정신병을 감별하는 진단하는 데 중요하다. 정신병, 정신분열증 진단을 진단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 심리 기능의 어떤 영역에서 현실 검증이 지속적으로 상실되거나 환각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요소가 생산되는 것이다. 경계선 장애와 정신병을 감별 진단할 때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 사고 또는 정서적 반응과 관련하여 현실 검증의 상실을 보이지 않고 또 정신병 징후를 산출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신병 환자가 아니다. 이 장애를 순전히 기술적 진단만 하는 것과는 달리 역동적 고찰에 기초해서 정신분열증을 과도하게 진단 내리는 것은 이 영역에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기이한 행동을 보이거나 심리 내적인 삶이나 외부 현실에 대한 기이한 판단을 하거나 기이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내담자의 경우 심리 상태를 평가하는 한 부분으로서 문진 의사가 내담자의 이 모든 영역에서 의사가 지각하는 비정상성을 내담자에게 직면시킬 필요가 있다. 내담자가 자기 행동, 판단, 감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인식할 수 있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직면을 받은 다음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위에서 정의한 엄격한 의미에서 현실 검증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의상 현실 검증이 유지되는 것은 경계선 내담자의 특징이며 예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서는 일시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시적으로 현실 검증이 상실되는 빈도와 강도는 그것만으로는 중요한 예후 지표가 아니다. 심리치료 중에 퇴행에서 전이 정신병을 보이는 경계선 내담자는 심리치료 기법의 변화에 대해 보통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반응이 좋다. 기법의 변화는 치료 시간 안에서 구조화를 증가시키거나 내담자의 일상생활에서 구조화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만약 내담자, 치료자 관계가 잘 수립되고 과도한 역전이 반응이 없이 치료자가 정신병적 퇴행을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현실 검증의 일시적인 상실은 치료에서 주된 어려움은 아니다. 달리 말하면 비록 현실 검증의 특징이 경계선 성격 구조를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현실 검증은 예우 지표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 검증은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의 치료 적응증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진단 변인이 된다. 현실 검증 상실의 강도와 빈도는 어떤 사례에서 정신분석 치료가 가능한지 결정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현실 검증의 상실이 비록 일시적이고 치료의 구조화로 쉽게 회복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주 일어난다면 고전적 정신분석이 공고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최소한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 대부분은 특별한 구조화를 하거나 기법을 변형하는 것과 같이 기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의미로 현실 검증이란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더 일반적이고 덜 정확하지만 좀 더 미묘하게 언급되는 것으로 내담자가 대인관계적 또는 사회적 현실에 대해 특히 다른 사람의 도덕적 가치에 대해 깨닫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상적인 사회적 상황 내에서 경계선 내담자의 미묘한 행동 변화는 즉 자주 다른 사람의 미묘한 메시지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외모에 대해 모르거나 다른 사람의 정서적 현실을 모르거나 가치 판단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거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 등은 자아 및 초자아의 장애 때문에 좀 더 미묘하게 변변할 수 있는 현실 검증 측면이 상실된 것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에서 현실 검증은 예우적 가치가 있지만 우린 여기서 복합적인 대인관계 기능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것이다. 복잡한 대인관계 기능 영역은 대상관계의 질을 그 예우 지표로 삼는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현실 검증은 중요한 예우 요인이 아니다. 요약하면 자아 강도나 취약성이 몇몇 요인은
예우상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자아 강도의 일반적 특징이 중요하다. 충동 통제, 불안에 대한 내성 및 승화 잠재력이 여기에 속한다. 현실 검증, 1차 과정 사고가 우세한 정도 및 지배적인 방어 기제 유형과 같은 요인은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를 진단 내리는 데 중요하지만 예우를 판단하는 데는 중요하지 않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자아 취약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자아 취약성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이나 혹은 여러분의 임상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것들 아니면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 자유스럽게 좀 나누는 시간 갖죠. 방금 읽었던 텍스트에서 그 분별력이 그 147페이지의 넷째 줄에 보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 등은 자아 및 초자아의 장애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장은 자아의 장애라는 건 제가 이해가 좀 되는데 초자아의 장애라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충동 통제를 못한다는 뜻인가요? 초자 장애가 어쩌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건강한 초자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 그러니까 왜 충동 통제가 안 될까요? 건강한 초자가 결핍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초자가 정상적으로 도덕적인 초자가 아닌 하시한 초자일 수도 있죠. 원시적 초자. 이게 초자라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여러분 좀 혼선이 있어요. 프로이드가 봤던 초자는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지나면서 생기는 그러니까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때 아버지라는 대상을 의식하면서 어머니 말고 아버지라는 대상은 사회적인 도덕성을 사회 질서를 대표하는 어떤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아버지의 특성을 내사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회 질서를 내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도덕성적인 측면이 그 속에 있겠죠. 그래서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어떤 슈퍼이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초자는 아이가 벌써 생후 뭐 6개월, 1년 그 사이에도 굉장히 하시한 슈퍼이고를 보인다. 여기에서 슈퍼이고는 어떤 도덕적인 슈퍼이고라기보다는 뭔가 자기를 굉장히 지배하는 어떤 대상 그러니까 어떤 것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꼭 뭘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명령체계죠. 금지체계, 명령체계. 금지나 명령 이런 어떤 지시, 명령, 금지 근데 이런 것들이 초기에 그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버림받거나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이죠. 그런 하시한 슈퍼이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그 대상이 내면화된다고 한다면 아주 가혹한 내적 대상이에요. 말하자면 가혹한 내적 대상이 있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눈치 보게 되죠. 혼나지 않으려고 그러죠. 자기가 안전해지려면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이 어떤 초자가 된다고 보는데 이 초자는 성숙한 초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초자는 아주 프리미티브 슈퍼이고 혹은 초자의 전신이라고 가끔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초자의 형성 시기를 1년 이내로 보고 있는 것은 아이가 지금 철이 나기 전에 이미 초자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멜라니 클라인 같은 초자는 초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드 아브젝트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 배드 아브젝트가 계속 슈퍼 이고라는 어떤, 만약에 우리 자아 심리학을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슈퍼 이고라는 쪽에 온전하게 통합이 되면 그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내적 대상의 특성이 자기의 초자라고 하는, 초자는 자기의 이고 슈퍼 이고니까, 원래 이고와 슈퍼 이고는 자기라는 개념 속에 전체로 볼 수 있겠죠. 자기 안에서의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이걸 초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이게 통합이 안 되면은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지시하는 대상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분열적인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목소리를 듣잖아요. 이 목소리를 환청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의 보이스가 들리는 거죠. 그 보이스의 주인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배드 아브젝트로 보여요. 그러니까 초자나 자아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내적 대상, 그게 하시한 내적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원시적 초자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어른이 돼서도 그런 통합되지 않은 내적 대상이 아주 배드 아브젝트가 계속 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이게 분열증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그게 하나가 아니고 이 하시한 슈퍼이고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초자의 일부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개념을 넓혀서 프리에드프라는 단계에도 슈퍼이고라는 개념을 쓰면 이게 초자화 문제로 보이지만, 또 한쪽에서 이건 내적 대상 관계로서 어떤 면에서 인격 체계로 통합되지 못한 나쁜 대상이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건 슈퍼이고 문제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내 내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아주 하시한 초자의 어떤 역할을 하는 이 아이에 있어서 그 아버지라는 그 대상, 또 엄마라는 대상, 아버지는 되게 하시하더라고요. 자기를 돌보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를 잘 드러내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를 돌보던 것이 충분히 돌봄을 받으면 아이는 자기가 부모가 돌봤던 방식으로 자기를 돌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의 기능이 발달하지 못한 부분이죠. 네네네. 자기에게 어떤 적합한 옷을 자기가 입을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내는 능력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얘가 적당한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떠올랐어요. 네, 그래요. 이거가 취약하다 하는 쪽은 셀프 사이칼리스트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셀프의 응집력이 없다. 셀프 코히시브니스가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셀프라는 개념을 쓰니까, 그래서 응집력 있는 자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개념인데, 이고 사이칼리스트는 이고의 스트렝스를, 이고의 강도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보통 얘기는 아이덴티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기라고 하는 것, 이고나 셀프 자체가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특히 이 경계선 내담자들이 왜 이고 스트렝스가 약할 건가? 어떻게 보면 저는 느끼는 게 아까도 말씀했는 앞에서도 언급하신 것 같지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없다는 걸 저는 가끔씩 느끼거든요. 제가 받는 느낌이 자기가 없다. 왜 그러냐면 정서적인 교류가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때 그런 분들하고 대면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어떤 규칙이나 규범은 앞세우는데 그 규칙과 규범 속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스피릿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정서가 없다는 거죠. 꼭 느낌 받는 게 꼭 어떻게 보면 메모리 된 대로만 움직이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가끔씩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융시간에 얘기한 걸로 마치 소울이 없는 상태에서 네네. 미케니컬리 움직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계 인간, 로봇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정서가 결핍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언어들이라든지 관계를 맺을 때도 어떤 상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나 어떤 이런 부분이기보다도 일단 우선적으로 어떤 자기 어떤 중심과 자기 목적이 앞서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든 대하는 대상의 사람의 관계가 어떤 도구라는 느낌이 많이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엄격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또 노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남을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예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계선 환자 중에 어떤 자객적인 환자, 자객적이면 경계선 레벨에 있는 환자라고 친다면 다른 대상은 자기가 필요한 도구, 자기가 필요할 때 그걸 채우기 위한 어떤 원재료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상 자체를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죠. 내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이니까. 내 필요가 중요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상대방이 결정된다. 상대방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내 니들을 만족시켜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통합된 대상이라는 게 나오질 않죠. 내 필요를 만족시켜주느냐 만족시키지 않느냐, 그 대상 자체가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죠. 대상은 항상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대상이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선악이나 호오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실체들이죠. 하나의 덩어리예요. 나라는 존재, 너라는 존재가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하거나 이게 둘로 나눠진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내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이 둘로 쪼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좋아졌다, 어떨 때는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투사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투사로 세상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내사로 시작하느냐, 아마 컴버가 그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투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가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 아상은 어디서 왔어요? 밖에 있는 대상들이 나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 왔죠. 어머니가 너는 어떤 아이야, 아버지가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선생님이 이런 게 바른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나에 대한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셀프 이미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 하는 얘기가 재행이 공상이다, 오온이 공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원래 나는 거기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게 나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나라고 내가 형성된 것 자체가 인트로젝션이나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현대적인 정신분석 용어를 치자면 인터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내면화 혹은 함입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내 게 아니죠. 근데 이게 나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많은 중생들의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이 형상이, 이 아상 자체가 공상이라는 것, 항상 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그런 상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가유라고 할까요? 지금 일시적으로 잠깐 있는 그런 것, 그건 여러 가지 인연법에 따라서 여기저기 모여든 것들이 거기에 모여져 있는 게 나라고 내가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참나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이 다 내가 무상한 것이고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다 깨치고 나면은 구름이 거친 후에 햇빛이 나듯이 어떤 지혜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혹은 어떤 사람은 진화라고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고 하는 참 자기가 드러난다. 이런 개념을 동양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아의 개념 자체가 사실은 불가에서는 이 자아의 개념을 온전히 이것을 버리는 과정, 여기서 벗어나는 과정이 우리가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도를 깨닫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중생의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중생의 마음에서 우선 이 속에서 힘든 정서가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우선 도와주면서 성숙하는 것까지 가야 되니까 이 서구적인 방법으로 어떤 면에서는 일시방약으로 치료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일시방약으로 이분들 도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분들 이런 중생의 마음 안에서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도록 아까 적절한 타협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이 어떤 1차적인 방약인데, 어떤 분이 아픔을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아프게, 그러면 건강하다고 하는 개념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난 그냥 아프지 않은 정도 가지고는 난 만족할 수 없고 난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아까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런 참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 동반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어느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우선 중생의 마음에 너무 그 마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번뇌가 많고 불안, 우울이 큰 사람들, 우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렇지만 그 지점에 큰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더 성숙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이 좀 더 자기 참자기를 찾아갈 수 있는 길에 동반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한테 있으면 이 두 가지 단계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겠죠.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자아 강도 또는 응집력 이런 것들은 전자에 해당되고, 그렇죠. 어떤 아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 아상을 그래도 이 아상을 좀 단단하게 해가지고 이 세속 속에서 그런 대로 이 세속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일시적인 것이나마 잘 얻고 출세도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교 수행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무아의 개념, 성숙의 개념이 현대 지금 정신분석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가요? 아니면 있죠. 그러니까 아까 휴먼 포텐셜 중심으로 캐런 오나이 같은 건 참자기를 성숙의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융도 이런 쪽을 가져왔다고 보이죠. 네, 융은 확실히 그쪽으로 같이 글로 가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정신분석은 굉장히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보는 그런 장점을 굉장히 저는 배움이 큰데, 가끔씩 제가 이제 불교 명상 쪽에 시작을 하다 보니 이것이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나, 또는 병리적이지 않는 사람에게 정신분석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나, 성숙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활발히 제시하고 있는 건지가 그러니까 캐런 오나이의 어떤 시도나 그 대인관계 이론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현재 릴레이셔널 쪽의 이론들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깊이 들어가겠죠. 타머스 악덴 같은 분의 글을 읽어보면 동양적인 사고를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상상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도 셀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이다.
혹은 리젝팅 아브젝트다고 하는 것도 그것이 그러한 거절하는 대상과 동일시되어 있는 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어떤 면에서 깊이 들어가면 이 우주는 내 마음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개념이 불과했죠. 그런 것들이 좀 더 넓은 개념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우리 ICC가 추구하는 것이 처음부터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와 영성적인 어프로치는 결국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상적인 어떤 불가적인 이런 입장이나 어떤 크리스천 영성 속에서의 어떤 그걸 컨템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컨템플러티브 어프로치라고 하는 건 관상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근데 관상적인 어프로치라는 것은 사실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프레이어 방법 중에 컨템플레이션, 관상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때 관상 기도라는 기도법인데 거기에서 기도는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자기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 대상이 드러날 때까지 자기가 기다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하느님의 상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어느 상황에서 나를 어떤 방식으로 만나줄지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결정하시는 것으로 그 기다릴 수 있는 기도를 여기서 컨템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관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태도 그러니까 언제 하느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우리가 그분에게 주도권을 준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요즘 우리 얘기로 클라이언트 오리엔티드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것,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라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만나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하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이분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수동적인 입장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줘서 이 사람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순간 이건 정신분석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궁극적으로 영성적인 입장과 치료적인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한 게 이 두 가지 입장을 통합해 낼 어떤 희망을 보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분석적인 글들을 우리가 읽어내면서 또 조금 영성적인 것 아니면 그런 영성적인 어프로치를 가져서 애써서 정신분석으로 소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글들 비혼이나 융 이런 것을 우리가 한쪽에서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명상적인 치료도 어떤 면에서는 그분 굉장히 중요한 통찰들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급한 상황에서 그 지점까지 가는데 아직 시간이 걸리면 우선은 이고 스트렝스가 자라는 과정도 같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이 번뇌를 다 벗어나는 해탈의 길이 있지만 아직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다. 대학생에게는 바로 어떤 진리의 길로 바로 참 자기를 찾는 길로 바로 인도해도 이분은 소화해낼 수 있지만 초등학생이 그렇게 해서는 그분에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서양의 여러 기법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의 모습을 정확히 봐야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매치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선 내가 쓸 수 있는 툴들 어떤 툴이라고 하는 건 너무 조금 기교적인 방법으로 보이고 나의 여러 가지 어프로치라고 해볼까요? 인간에 대한 접근법, 인간에 대한 접근법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 맞도록 접근하려면 이분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가 본인 스스로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점에서
통합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어요. 김동완 선생님 지금 어떤 메디테이션 치료를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제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뭐라 그럴까, 되게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하면서 점점 예. 더. 왜냐하면 이제 불교 기반에서 제가 심리 치료를 시작했을 때 그런 갈등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공부를 이제 더 넓은 쪽으로 하면서 확실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그 지향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다는 아니다. 도리어 예, 교수님 이야기했듯이 너무 자아가 취약한 상태인데 명상과 무아 이런 얘기를 하면 도리어 더 혼란스러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점점 더 명료해지는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 부분이 불교 치료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 영성 라인에서 이고가 취약한 분들을 어떤 영적 체험으로 바로 이분들 노출시켰을 때 심한 경우에는 바로 사이카틱한 상태로 가버리면 큰일 나요. 심지어 이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어떤 수행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제 지금 현재로서는 저의 자아 상태를 좀 더 이렇게 살펴보고 어쩌면 취약한 부분 또는 응집력 있게 하는 부분도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요. 네, 어떤 면에서는 자아가 무상이지 어떤 면은 공상이지만 이 공상을 토대로 참자기를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이 공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건너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또 불교 쪽의 심리치료나 그게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특성상 그런지 몰라도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좀 뭐랄까 거기에 좀 약간 불만이라 그럴까? 뭔가 그런데 정신분석이나 이런 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게 조금 채워지는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고 그러면서 또 오늘 교수님 이야기 주제처럼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어쩌면 그런 영성이나 수행적인 측면도 좀 더 물론 언어로 다 설명 가능하기는 힘들지만 더 정교하게 발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면에서 좀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동완 선생님 얘기가 저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특히 라이프 코칭이나 영성 지도나 아니면 여기서 정신분석이나 상담이나 이런 직종은 결국 자기를 살피는 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웃의 성장은 자기의 성장과 동반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을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그분을 돕는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반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치료가 상당히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긴 하지만 이런 쪽에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최소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믿져도 자기 성장은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보면 수행의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수행이 전통적인 선이나 간경이나 염불이나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웃을 실질적으로 돕는 과정이 수행의 과정이라고. 왜냐하면 그 속에서는 엄청난 세크리파이,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비심이 있지 않고는 이거 사람을 돌볼 수 없다는 게 사랑의 얘기를 지금 컴버그가 하고 있죠. 그 갑자기 이분이 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왜 이분이 갑자기 이래?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궁극적으로 가면 사람을 치료해낸다는 건 우리의 자비심에 결국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자비라고 표현하는 것.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치료를 해낼 수 없다고, 상담을 해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이 청정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역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정한 우리의 원래의 마음자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담자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수행자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 수행의 길을, 다른 표현이지만 하느님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서 목사님 말씀도 좀 듣죠. 우리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해야 됩니까?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잖아요. 예, 이게 나조차도 가지고 있는 그런 엉어리가 많고, 또 나조차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제 자신에 관한 그런 것도 많은데,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래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날에는 느낌이, 제가 받는 느낌은 완전 뭐 이거는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도 들 때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다르게 제 안에서 그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조금씩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전 개인적으로 무술 영화를 좋아하지만 내공이 좀 쌓인다. 그렇죠. 그런 느낌을 또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끊임없는 어떤, 때로는 불교 용어로 고행일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어떤 성숙의 단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자신이 건강할 때 또 남을 돌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담의 과정이 수행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법열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이 닦여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걸 단순한 직업으로 해서는 이거 오래 못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병나요. 우리 안에 법열이 생길 수 있어야 된다. 김평환 선생님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포인트였던 거고, 지금도 뭐 어쨌든 제 문제가 제 안에 뭔가 이렇게 제가 비워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또 내담자를 마주하면서 내담자가 또 던지는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융단 폭격을 맞는 거죠. 때로는 막 같이 춤도 추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를 많이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세 가지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 분석, 그러니까 분석, 그러니까 이제 1대1 분석, 임상가로부터 이제 분석가로부터 분석, 공부, 슈퍼비전. 이 세 가지는 상담자의 기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자기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소화되고, 공부를 통해서 이론을 갖고 가고, 슈퍼비전을 통해서 임상에서 점검받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가주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미션이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막 1시간씩 내담자를 하루에도 막 3-4명씩 들어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가 저는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1시간 내내 들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거 정말 이거 진짜 어떤 사람 100만 원 준다고 그래도 못할 거예요. 이거 1시간당 100만 원 준다고 그래도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걸 보면은 이게 콜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미션, 사명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또 가능하지 않나.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말 이렇게 질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것들을
잘 하려면은 나부터 정말 수행이 돼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제 이게 한 해 한 해 또 이게 또 한 텀 한 텀 공부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막 해도 안 변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방대하고 너무 어렵고 막 깊이는 정말 땅속보다 깊고 높이는 저 많고 넓이는 또 왜 이렇게 넓어 정신 분석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뭐 정말 돌아나 던지는 것 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고 너무 방대하고 저는 성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저를 많은 시간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볼 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액티브해요. 되게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뭔가 캄다운해서 이렇게 굉장히 내성적이고 내향적이라서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끌어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액티브해요. 그러니까 활달한 네. 활달한 활달한 장구예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사람도 정신분석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가다가 지치면 아 나 그만할래 내 스타일 아닌가 봐. 조금 가다가 또 지치면 또 아 이거 나랑 안 맞나 봐 이러면서 그 고비고비를 교수님과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 고비고비를 정말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근데 느끼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한 커플 한 커플 내 안에 어떤 그런 그 소화되는 정도가 이렇게 벗겨지는 정도에 따라서 제가 훨씬 더 캐주얼해지고 가벼워지고 좀 이렇게 기쁨도 있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늘 임상에서 늘 부족하고 또 이론도 뭐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뭐 늘 헤매고는 있지만 그게 콩나물에 물 준다고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금씩 물은 빠지는데 잘하고 있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의 소감은.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우리 정말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저는 그래서 기쁨이 없이는 미션을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뻐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기쁨이 없어질 때는 위험하다고 보셔야 돼 항상. 그래서 내 기쁨이 왜 사라지는가? 이거 성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이 있을 때만 이웃에 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 그래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